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물 소재학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제 7강 동물 소재 1 유용생물인 곤충에 대해 이야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곤충은 절지동물 문에 곤충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지동물 문 전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절지동물을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지동물 문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영어로 할 때 아스로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스로포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의 아르트론 관절과 PODOS 발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트론 관절 계속 이제 자주 나올 용어,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PODOS에서 POD를 이제 POD 발이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D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카메라 삼각대, 이거 트라이포드 그러죠. 발이 세 개잖아요, 그죠? 삼발이 삼각대, 트라이포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메바와 같이 그 위족 허족을 가진다 그러면 슈도포드. 그래서 슈도는 PSEUDO 그러면 가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ODS는 발이니까 슈도포드 그러면 허족 또는 위족 이렇게 설명될 때 POD 다 발이라고 하는 용어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지동물문은 동물계 전체 종 숫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큰 분류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이고, 그 다음에 거미, 곤충, 진해, 개, 새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좀 거미하고 곤충하고 분리해놨죠. 분리. 그래서 곤충하고 거미 이렇게 분리하는데,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은 잠시 후 나오지만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두부, 흉부, 복부인데, 거미 같은 경우에는 두부와 흉부가 합쳐져서 두흉부, 그 다음에 복부, 요 밑에 적혀 있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부, 흉부, 복부, 그래서 헤드, thorax, abdome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두흉부 그래서 세팔로토락스, 그 다음에 압도멘, 복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식처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의 어떤 서식처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높은 생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는 것 빼고는 다 있다. 연체동물 중에 날아다니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곤충은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서식처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좌우 대칭의 수많은 체절, 보통 소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 흉부, 복부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체제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거미 같은 경우에는 세팔로토락스와 복부로 나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엑소스켈레톤, 보통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 골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들은 그 내부에는 뼈가 없고 외부에 외골격 껍데기를 갖고 있죠. 이 껍데기는 키틴 또는 탄산, 칼슘 등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딱하죠. 우리 나비라든가 기타 곤충들 껍데기에 딱딱한 모습 한번 채집을 해보거나 만져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등판, 도살 테러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측판, 플로랄 테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러금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딱딱한 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개 배판, 그래서 벤추랄 그러면 이 배 쪽을 얘기하고, 도살 그러면 등 쪽을 얘기하는 거죠. 스터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들딱딱한 느낌의
판, 이걸 스터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외골격의 함입으로 생긴 내골격, 엔도스켈레톤이나 홈, 그루브 등은 근육의 부착점이나 감각 등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골격이 있다 보니 이게 성장을 할 때 탈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를 없애고 다시 껍데기를 만들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탈피를 하게 되는데, 이 탈피를 우리 이제 몰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량의 증가나 형태의 변화, 생장을 할 때는 탈피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속지,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 관절로 이루어지고 각 체절마다 소마이트의 한 쌍씩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와 기능에 따라 변형 또는 소실된 경우도 있지만 체절마다 한 쌍씩 존재하는 게 기본적인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강은 몸속의 어떤 빈 공간이죠. 그래서 배설기관이나 생식각만 남아있고, 체내 다른 공간은 혈관계와 연결되어서 혈액의 충만 조직 내 공간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혈액이 빈 공간에 이렇게 딱 꽉 차서 공간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혈강, 그래서 헤모실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헤모실. 그래서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그 용어들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서 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이게 물론 동영상 강의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막 이렇게 같이 해모실, 여러분들 해모실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동영상 강의라서 그걸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자꾸 반복해 보셔야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계 같은 경우는 개방혈관계, 그래서 폐쇄혈관계와 반대말이 되겠죠.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완벽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폐쇄혈관계죠, 사람처럼. 근데 개방혈관계는 중간에 어디선가 혈관이 끊어지고 조직 내로 혈액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죠. 사람의 경우에도 림프 같은 경우에는 림프관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서 조직 내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합쳐지게 되죠. 그와 같이 림프관만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데 곤충은 혈관계 자체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개방혈관계라고 부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 자체는 관상이고 측면에 신문, 그래서 오스티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기관이 있고 위심강, 위심강은 두 변을 이렇게 심장을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위심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감싸고 있으면 그 생물학 용어에서 페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카디움이란 말은 카디악, 그러면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 페리, 그러니까 심장을 둘러싸는, 그래서 페리카디움, 이제 이렇게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 같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암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미국 사람에도 똑같습니다. 페리카디움이란 말이 일반 용어가 아니라서 일반인들은 페리카디움 그러면 조금 단어 어휘력이 높은 외국 사람은 이거 심장을 둘러싸는 이건가 본데 라고 예측은 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 모르는 단어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로 취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심강으로 들어온 혈액을 심장 속으로 유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 자체는 환영동물과 유사하다. 그래서 환영동물 그러면 우리 지렁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호흡색소로는 헤모글로빈 또는 헤모시아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장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 대체로 무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체동물 같은 경우도 일부 헤모시아닌과 헤모글로빈 가진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호흡색소가 없어서 무색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관은 몸 길이를 따라서 긴 대롱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비어져 있는 이제 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생기원상 전장과 후장은 외배엽의 함입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게 되면 전장, 중장, 후장 그래서 이 대롱 빨대가 저 입 있는 데부터 항문 있는 데까지 전장, 중장, 후장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전장과 후장은 외배엽의 함입, 구함입 그래서 스토머디움 그래서 구함입 그래서 스톰 이렇게 하면 입 쪽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문 납입에 해당하는 프록토디움 이렇게 표현했는데 프록토디움 그러니까 프록토 그러면 후장 뒤쪽 항문 근처 쪽을 프록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문 함입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중장 자체는 내배엽성으로 이제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장, 중장, 후장 할 적에 전장은 주로 음식물을 저장하고 분쇄하는 역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롭이라고 하는 기관 그것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중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소화와 흡수를 하니까 사람으로 치면 소장 느낌이 쫙 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후장은 수분을 섭취하고 배설물을 생성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신경계를 갖고 있어서 신경의 집중화 현상이 현저하고 그 다음에 곤충에서의 눈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기의 발달과 더불어 뇌의 크기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이 뇌 쪽에 이렇게 집중되게 되는 나중에 나올 세팔레제이션 두화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 세팔레제이션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뇌 자체는 전뇌 프로토 앞쪽을 얘기하고 듀토로 그런데 이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뇌 그다음에 후뇌는 트리토 세레브럼 그래서 후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전뇌에는 시신경과 운동중추 중뇌는 촉각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신경망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절지동물에서는 보통 중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뇌는 구기의 아랫입술, 구기는 이제 입을 얘기하는 거죠. 아랫입술과 소화관, 협각류의 협각과 갑각류의 이촉각. 그래서 협각은 나중에 홀스크랩이라고 하는 그 투구개 같은 경우에 협각류가 되는데 협각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그 협각류의 협각과 갑각류의 제2촉각 등과 연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설기는 신관에서 변형된 형태고 신관은 신장할 때 그 신관이니까 진짜 그 배설기하고 딱 맞는 용어죠. 곤충류에서는 소화관과 연결된 말피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피 기관. 이것도 아주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피 기관 이렇게 얘기했던 말피기한 튜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갑각류에서는 그린 글랜드 녹선과 소확선 막실러리 글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선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미류에서는 기절선 그래서 콕살 글랜드 이렇게 표현하는 신관이 변형된 전부 다 지금 배설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피기한 튜브 그 다음에 그린 글랜드 맥실러리 글랜드 그 다음에 콕살 글랜드 모두 다 배설기가 되겠습니다. 배설기. 그 다음에 외골격에는 그 키틴성 표피가 이제 변한 것이 외골격인데 화학 반응기를 소유한 털이나 강모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털이나 있거나 강모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근육에는 자기 수용기 그래서 프로프라이오셉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기를 수용하는 그 존재가 수용기가 존재하고 있다. 감각 수용기죠. 이 이야기는 사람으로 치면 고유감각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근육에 있는 그 수용기가 있어서 리셉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무조건 반사 일으키는 근육 자체에 있는 그 감각 어떤 능력 그거를
자기수용기라고 여기서 곤충 쪽에서는 절지동물 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빛에 대한 감응을 하게 되는데 눈에는 단안과 그 다음에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곤충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단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관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 눈처럼 생긴 곤충의 눈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보게 되면은 메쉬 형태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모기장처럼 이렇게 많은 작은 그 컴파운드니까 모기장처럼 모기장 눈 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아닌 실제로 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눈이 보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칸막이처럼 쳐져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요걸 확대한 게 요게 될 텐데 요 보관에 요 눈이 하나하나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아주 이렇게 간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나 모기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 움직이죠.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여러 개의 눈이 쫙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관이 있고 단안은 요 위쪽에 조금 막혀 있는데 우리가 요건 잘 일반적으로 모르죠. 그래서 이 단안은 우리가 오셀러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이 보관은 컴파운드 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안 같은 경우에는 거미류에서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이 보관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곤충류 파리 모기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각류에서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갑각류는 게, 가재 이런 애들, 랍스타 이런 애들이 갑각류죠. 그래서 호흡기는 수소, 갑각류는 아가미, 수소 갑각류는 아가미. 그러니까 가재 같은 경우에 물속에 사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바닷가재 이런 애들처럼 그 다음에 곤충류는 일반적으로 기관, 그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관, 트라키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호흡계의 그 기도,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서폐 그랬는데 북렁이죠. 그대로 책서자에 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거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책을 쫙 쌓아놓은 것 같이 모양이 그렇다고 그래서 북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미할 때는 변형된 부속질을 사용하고 수정할 때는 육서인 경우는 체내 수정을 하고 수소종은 체외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은 중황란이니까 아래 가운데 노른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센트로 레시탈 그래서 센트로가 가운데 레시탈 그러면 난황할 때 이제 그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활할 때 표활 그래서 슈퍼피셜 클리비지 그랬는데 이제 알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뭐 1차 이렇게 분열하면 이렇게 쫙 나눠지고 그 다음에 2차 분열하면 이렇게 3차 분열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잖아요. 알 자체가 계속 나눠지는 거 분열하지 않고 계속 세포가 쫙 갈라지는 거 그걸 이제 클리비지 난할이라고 표현하는데 슈퍼피셜 클리비지니까 표면만 할구가 만들어지고 안에는 할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난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난황이 있는 부분은 그 클리비지 난할이 일어나지가 잘 않죠. 생식은 보통 양성생식이니까 양성생식 그러면은 암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리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생식은 뭐 암놈만 또는 순놈만 하나가 다시 똑같은 새끼를 만들어요. 개미나 벌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테노제네시스 이렇게 영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나오면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유생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린 새끼가 또 새끼를 만드는 이거를 유생생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생활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한 변태 변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태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부터 개구리가 되는 거 우리가 변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새끼 형태랑 그 다음에 성체가 됐을 때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이 변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생각해봐도 벌써 변태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지동물문의 이제 모식도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버터브레이트 주올로지 책자, 이건데 반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책자인데 무척추동물학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상면, 횡단면, 관절막, 부속전이 네돌기 그래서 5개로 나눠졌는데 시상면은 이렇게 애벌레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앞으로 누워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세로로 자른 게 시상면이죠. 그래서 이 시상면으로 본 모습이고 여기 1, 2, 3, 4, 5, 6, 7, 8에서 번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촉각 안테나고 요게 안테나죠. 그 다음에 2는 뇌, 브레인, 요게 뇌입니다. 조그맣게 표현했고요. 3번 체절, 그래서 세그멘트 드디어 나왔죠. 요 체절, 그래서 여기부터 홈이 파졌고 여기 폼이 파졌는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체절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부속지 하나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아까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 하트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근데 심장 모형을 특별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중간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그래서 오스티움, 그래서 5번 신문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 이렇게 표현했죠. I 6번이 이제 여기 I 여기 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됐을 때 보관일 확률이 되게 높죠. 참 잠깐 전에 이제 신문 얘기를 했는데 심장의 입구 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이 시작되는 입구의 구멍을 이제 신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잠시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은 아니고 신문이라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위치라고 설명해야죠. 입에 해당하는 게 7번. 구멍이 뻥 뚫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대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장, 중장, 후장, 그래서 8, 90이 전장, 중장, 후장이죠. 8번 앞에 있는 장이 되고 9번이 중장이 되겠고 10번이 이제 하인드 것, 그래서 후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장, 중장, 후장이 대롱처럼 생긴 모양 쭉 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너브코드, 신경색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보면 신경이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경의 맨 앞단은 뭐가 되죠? 2번이 뭐였어요? 뇌. 아까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문은 이제 에너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맨 끝에 대롱의 맨 마지막 부분 항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절이라고 해서 피지디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번이 되겠죠. 이 소마이트, 우리가 약간 소마이트의 세그먼트, 체절이라고 해도 세그먼트, 나중에 이제 소마이트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 같은 용어인데 맨 마지막 여기 미절, 여기 13번 이걸 피지디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판이 이제 테르곰, 아까 얘기했죠. 14번 여기 어디 있습니까? 14번 여기 있죠. 넘어갔습니다. B로 넘어왔습니다. 횡단면, 이걸 이제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 본 거죠. 이렇게 잘라서 본 거를 요 앞쪽에서, 머리 쪽에서 쳐다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롱 모양인 게 17번이 뭐겠어요? 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판, 측판, 흉판 그랬는데 등판이 요 14번 요 등 쪽에 있는 판, 요게 등판이고 그 다음에 측판은 플루론 이렇게 표현했죠. 15번 어디 갔습니까? 15번 요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안에 이렇게 있는 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흉판은 스터넘 이렇게 얘기했죠. 16번 요쪽이 이제 흉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15번 아까 얘기했던 측판 플루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 복부 쪽 종주근, 그래서 벤트랄, 그러니까 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롱지튜드널이니까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걸 롱지튜드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서 쭉 가는 신경도 롱지튜드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슬은 근육이죠. 그래서 18번이 요 근육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종주근이 되는데 배 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벤추럴 롱지투드널 머슬이라고 부르고 등 쪽 종주근 같은 경우 23번이죠. 도살의 롱지투드널 머슬이 됩니다. 그죠? 23번 요거 되는 거죠. 요 머슬과 그 다음에 18번 요 머슬이 이렇게 색깔 칠하면 요거 18번이고 요게 23번이 되니까 복부 쪽 동주근과 등 쪽 종주근을 한꺼번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굴근, 그래서 19번이 되죠. 19번 어디 갔죠? 19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굴근, 플렉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리가 굽어질 때 이렇게 쓰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골격하고 딱 연결돼서 실제로는 근육이 움직일 때 안쪽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 뼈다구에 이렇게 근육이 연결된 게 아니라 골격근, 외골격근에 그러니까 외골격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우리가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근, 그래서 익스텐서, 그래서 20번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서로 당기면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익스텐서라고 해서 굽어질 때, 펴질 때 근육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트랙터와 프로트랙터가 있어요. 21번, 22번. 리트랙터와 프로텍터. 그래서 항상 근육이 당길 때와 이렇게 당길 때와 밀 때가 서로 양쪽에 있어야 가능하겠죠, 움직임이. 그래서 견인근은 잡아 당기는 느낌, 신출근은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리트랙터 머슬과 프로트랙터 머슬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절근도 있어요. 트로켄터 머슬 그랬죠. 24번. 24번이 어디 갔죠? 24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도 요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이게 그 리트랙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21번에 견인근 리트랙터 요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신출근이 프로트랙터, 22번 요거. 그래서 요렇게 근육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절근 얘기하려다 말았죠. 24번이 전절근입니다. 24번 어디 갔죠? 요게 전절근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 이제 막이 있어요. 아티큘라 멤브레인 2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아티큘라 25번이 안 보입니다. 25번 25번으로 넘어왔죠. 25번 넘어왔습니다. 여기 존재합니다. 확대한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관절 부분에 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뇌돌기 아포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여기 뇌돌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뇌돌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붙어 있는 그 외골격 그 부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30번이 근육인 거죠. 여기가 근육인 거죠. 여기가 근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포디움이 이제 요거 29번이니까 근육이 딱 만나는 자리 여기를 이제 아포디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뇌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돌기가 있고 26번이 하피 아래쪽 상피가 되고 그 다음에 에피큐티클 이게 28이 위쪽에 있는 삼각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번이 뇌돌기 아포디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디움이 빠졌고요. 더미스는 피부 보통 얘기하죠. 피부 하이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26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6번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서 26의 원각피 프로큐티클 27번이 프로큐티클 여기 원각피가 되고 이제 아래쪽 하이포 그 더미스가 되고 그 다음에 28번이 29번이 뇌돌기 그 다음에 28번이 삼각피 그래서 요 설명이 좀 되죠. 그 다음에 31번은 이제 여기가 이제 관절두 그래서 콘다일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머리하고 붙는 관절 요 파트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지동물 무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수죠. 원시 절지동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첼리세라타 그 다음에 맨디뷸라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지면서 뭐 이렇게
1번이 뭐 아가미, 뭐 그다음에 아가미가 여기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패 또는 기관이 해당하는 게 2번 여기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분류를 이렇게 전통적인 학설에 따라서 개통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쭉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협각군 그래서 삼엽충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더듬이가 없어지고 서패 또는 기관이 생기고, 앞쪽에 있던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거미, 퇴구, 바닥거미, 삼엽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각, 결합강, 소각강, 배강, 곤충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절지동물문을 일단 삼엽충 아문, 협각아문, 대학아문으로 나누고, 삼엽충 아문은 멸종했기 때문에 화석으로만 나오고, 협각아문에는 거미와 전갈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이 앞에 부속지가 협각으로 변형됐다. 그래서 입 앞에 부속지가 협각으로 변형돼서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잡고 먹는 그 조그마한 좀 짧은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협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퇴구강, 주영강, 바다건백 나눠지고, 대하가문에는 부속지로서 촉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절정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입술, 그걸 맨디블, 그 다음에 막실라, 소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각강은 이제 크루타세아, 그래서 크루스타세아, 그래서 개, 가재, 새우, 그 다음에 칠로포다, 그러면 순각강, 진해 그리마, 그 다음에 심파엘라, 마당진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울로포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소각강은. 그 다음에 백악강에 다이플로포다, 노래기가 이제 속하고, 나머지는 다 곤충강에 이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다 화석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릴로비타, 트리는 3개고 로브는 이제 옆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삼엽충이 되는 거죠. 트릴로비타, 트라이비로 몰파, 이렇게 삼엽충 아문 이렇게 되고요. 뭐 각 명칭은 한번 여러분들이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가 캠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 번성했다가 고생된 말기에 절멸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고요. 재밌게도 3,900여 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에 사회지에 서식하고 유영하는 녀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체장은 보통 3에서 10cm, 그렇게 크지는 않죠. 0.5mm 정도인 소형의 플랑크톤성도 있었고, 또 큰 놈은 1m가 넘는 아주 큰 녀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삼엽충의 체제는 두부, 흉부, 체간과 미부, 피지디움 이렇게 이제 세 부위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현생하고 있는 우리들과는 좀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가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올 스크랩, 그래서 이제 투구개가 있는데 퇴구강에 속하고 건미아강에 속하는 게 이제 투구개, 그래서 홀쇼크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투구개. 광희가강이 있는데 이거는 없고요, 멸종했고요. 거미강에 주영강, 그래서 아라키네 그랬는데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네트워크 만들면 아라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미, 정갈, 진드기, 의갈류 이런 애들이 이제 거미 강에 속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All of us realize just how valuable the horseshoe crab is. When I first started 37 years ago, we were allowed to harvest them. There was no recording, there was nothing. And they became fair game, and I was involved with selling them for bait. And then a doctor came down, and he said that if I didn't sell bait crabs anymore, he would be interested in the laboratory. Normal fishing is, you catch it, you ice it, and you deliver it to the table and you eat it. The horseshoe crabs, we actually catch them, take them to the lab, and they bleed them, and then we bring them back and release them. So we're borrowing the crabs is really what we're doing. All right, what do you say we go unload this? All right. Crabs that are borrowed end up a couple of hours away at the Endosafe laboratories in Charleston. Here in this alien world, they're given a rigorous cleaning
to prep them for the process ahead. For the past 30 years, the biomedical industry has been mining the medical equivalent of gold. Endosafe is one of only 4 labs in the world that produces a derivative of horseshoe crab blood. Their blood has a clotting agent that's used to detect minute levels of bacteria. But what's truly surprising is the color. The crab's blue blood is an evolutionary gift that's helped them survive the eons. Male or female? Small male would be good. Okay. Dr. Norman Wainwright has been working with horseshoe crabs for most of his career, studying the remarkable properties of their blood. The beautiful blue color is a result of its blood containing copper as an oxygen-carrying pigment instead of hemoglobin, which contains iron. I'm adding a suspension of E. coli bacteria. At the first sign of bacteria, the crab's blood forms a protective clot. Look at that. This is perfect. This is the horseshoe crab cells protecting the animal from infection. Any type of leakage of seawater into their blood system would trigger this response, seal the wound, and there actually are proteins in the clot itself that kill the bacteria. They're almost primitive antibiotics. The phenomenon caught the attention of the biomedical community in the 70s. They've been putting it to work for us ever since. Up to 1/3 of the crab's blood is removed during the process, yet most of them survive. 1 quart of horseshoe crab blood is worth about $15,000. It's a multi-million-dollar industry. This bluish liquid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resources in the world. No, it's not the blue milk from Star Wars. It's actually blood from a horseshoe crab. And the stuff this blood makes costs $60,000 a gallon. So why is it so expensive? And who's buying horseshoe crab blood? The blue color comes from copper in the blood. But that's not its most interesting feature. The blood contains a special clotting agent. It's used to make a concoction called linulous amoebocyte lysate, or LAL. Before LAL, scientists had no easy way of knowing whether a vaccine or medical tool was contaminated with bacteria, like E. coli or Salmonella. Scientists would inject vaccines into huge numbers of rabbits, and then basically wait for symptoms to show up. But when LAL was approved for use in 1970, it changed everything. Drop a minuscule amount of it onto a medical device or vaccine, and the LAL will encase any gram-negative bacteria in a jelly cocoon. While it can't kill the bacteria, the jelly seal is like a fire alarm, alerting us to the presence of what could become a potentially lethal infection and prevent it from spreading. Each year, the medical industry catches around 600,000 horseshoe crabs. The crabs are drained of 30% of their blood, and up to 30% of the crabs don't live through the process. The survivors are returned to the water, but no one really knows how well or if they recover. In 2016,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bumped the American horseshoe crab up to vulnerable on its red list, 1 step below endangered. And the US population could keep falling by as much as 30% over the next 40 years. LAL labs claim that the returned crabs eventually recover, but new evidence suggests that's not always the case. Wynne Watson is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s to the crabs when they're put back in the sea. So, the most immediate negative effect is mortality. Anywhere from 10 to 25% of the animals will die within the first couple of days after bleeding. Bled crabs become disoriented and weak for a period of time, and females may have trouble spawning. If they survive the first, let's say 2 weeks, week, and they're back in their natural habitat, they did pretty well. But it's getting through those 2 weeks that's the issue. Based on our data and others, I think that you need to treat them a little. If you're going to get increase your survival rate, right, you need to treat them better. Scientists are trying to find a synthetic alternative to help reduce the strain on the horseshoe crab population. But so far, LAL is still required by the FDA for this type of testing. So if these animals really aren't recovering at the rate companies previously thought,
we might eventually run out of crabs to bleed. If that happens, our lives, and the lives of countless rabbits, might be at risk. 자, 다음은 이제 갑각 아문 크러스타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 새우, 가재, 엽새우, 물벼룩 뭐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종류별로 이렇게 그림 다 이제 넣어놓은 화보가 하나 있고 게, 새우, 바닷가재, 엽새우 이런 그 종류들이 각각 아문에 들어가고 각각 강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아몬, 그래서 유니라미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유니는 하나뿐인, 라모스는 가지,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칠로포다, 다이플로포다, 심파엘라, 그 다음에 파우로포다. 그래서 순각, 백각, 결합, 소각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양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각강, 진해, 가끔 이렇게 어디 그 재래시장 같아서 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한약방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합강, 그래서 마당, 진해, 사천, 그 다음에 노래기, 냄새 좀 막 나는 노래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강, 파우로포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국내에는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곤충 강에 체제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안, 그래서 1번이 단안이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셀라이가 그거고, 보가니 컴파운다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요 눈,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각 안테나, 요거 촉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순 라브롬,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입술이니까 상순. 그 다음에 대악, 그래서 맨디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맨디블, 요 이 아주 큰 그 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 막실라, 이게 6번이 되겠죠. 막실라, 요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턱 요거 되겠습니다. 막실라. 그 다음에 하인두, 그래서 쭉 가는데 하순 정도까지 이제 봐서 8번, 입술에 아주 끝에 있는 부분을 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다 했었던 그 등판이 요 9번에 해당하는 애가 되고, 그 다음에 기문 스피라클이 10번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제 부위가 되겠고요. 측판 플루론 같은 경우가 11번 요 부분을 측판이라고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경판, 그래서 플로랄 스켈라이트, 그래서 12번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에 이렇게 그 꺾이는 부분, 그거를 이제 보통 스켈라리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레그 베이스, 그래서 13번 여기에 이제 다리가 들어가는 그렇게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복판이 스터넘, 그래서 14번이 되겠고요. 배 쪽이죠. 등 쪽이니까. 그 다음에 기절, 그래서 다리를 여기 이제 콕사 기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전절, 트로켄터 전절. 그 다음에 17이 이제 퇴절, 그래서 피모. 이게 용어 여기 사람에서 똑같이 쓰는 그 피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절, 티비아 18번이 경절. 그 다음에 사람 같으면 피블라, 그래서 티비오 피블라에서 두 갈래로 나눠진 그 뼈다구가 될 텐데, 여기서 티비아만 있고, 탈서스, 그래서 19번이 탈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탈서스, 그래서 전구절, 그래서 맨 끝에 있는데, 요거 이제 변형이 되면은 욕반 같은 것들이 나와서 팔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창에 잘 달라붙어 있을 때 흑판처럼 생긴 모양이 생기는데, 그런 거 있는 부분이 이제 프리타서스가 되겠습니다. 미돌기가 이제 세르커스, 그래서 21번이 미돌기가 돼서 맨 마지막 체절에서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22번이 날개, 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곤충강, 인섹타의 체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곤충강만 해도 이제 곤충강에 무시아강과 유시아강이 나눠지는데, 무시아강은 날개가 없는 애들,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는 애들.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밑으로 이제 보면 좀 더 길게 나올 텐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무시야강은 뭐 톡톡이라든가 뭐 좀이라든가 좀목이라든가 돌좀 뭐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유시야강 중에 여기는 유시야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 잠자리, 뭐 그 다음에 귀뚜라미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날개가 있는 애들인데 이 날개도 있는 애들도 신식은 그래서 외시류, 내시류 그래가지고 눈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외시류 같은 경우에 지금 귀뚜라미라든가 이렇게 매미목 같은 애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풀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딱정벌레, 벼룩 이런 애들은 파리 이런 애들은 내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 뭐 이런 애들은 내시류 이렇게 포함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애들이 내시류에 속한 애들이 대부분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생긴 모양을 보면 이제 1번부터 34번까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집어넣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파리목에 속하는 31번과 벌목에 속하는 애들도 모양만 보면은 이게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특징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목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은 체제도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지대문의 특징 아까 맨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놨고 곤충 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책자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좀 아까보다 좀 되게 쉽게 느껴지죠. 여기 있는 용어들을 영어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만족할 텐데 그린바이오 개통학에서는 외우라고 해서 시험 문제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거 자체를 생물 자원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거라서 고등학교 책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교과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집필한 산업곤충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에 각 이렇게 모양의 겹는 콤파운드 아이가 여기서 표현되어 있고 오셀라이는 표현도 안 돼 있죠. 진짜 단아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혼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겹눈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에 가운데 다리 이렇게 있고 앞다리 그다음에 겹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듬이. 그래서 긴 원통 모양의 각시메뚜기와 막대 모양의 사슴벌레, 럭비공 모양의 멋쟁이 딱정벌레,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의 남생이 무당벌레 이런 것들 이제 뒷면에서 등 쪽에서 본 모양의 다양한 형태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감은 이제 제가 발견한 도감이에요. 발간한 도감인데 실제로 뭐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은 여기 있는 그 정원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지금 퇴임하셨지만 이분께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모든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나비는 다 죽어 있는 나비인데 살아있는 나비를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서 찍어서 만든 아주 귀중한 생태 도감이 되겠습니다. 완전 무료 책자이기 때문에 이 QR을 찍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교보문고 이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도감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 60주년 그 기념판에 이걸 교육이 미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잘 나가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기사로 잘 이렇게 적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용절지동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절지동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뭐 개, 새우, 강, 거미강, 곤충강, 지뢰강, 노래개강이 이제 여기 표현돼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용절지동물 그러면 의학적으로 중요한 절지동물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보통 다루는 분야는 의과대학의 기생충 열대의학교실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의대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나 새우강 크러스타시아가 의용 절지동물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기생충들의 중간 숙주 인터미디엇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생충의 중간 숙주, 그럼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었을 적에 사람이 종숙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중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최상위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몸속에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미강에 속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사람을 중독시킬 수가 있는 이제 독거미, 그죠? 진드기, 그다음에 전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옴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 기생충으로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미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미의 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애들이 되고, 곤충강은 여기에 모기, 파리, 이, 빈대, 벼룩, 깔따구 등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그래서 매개체라고 이제 표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병을 이렇게 매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강 자체는 두부에 많은 체절을 갖고 있는데 체절의 다리 한 쌍 상식공 후단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 그리마 같은 것들이 속하는데 일부종의 독을 이용해서 피부병이나 중독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노래기는 두부에 많은 체절 똑같이 되어 있고 각 체절의 다리 두 쌍, 그 다음에 생식공 전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노래기라고 하는 생물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절지동물과 질병이 매우 연관성이 있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알고 이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절지동물이 이제 우리가 가해를 일으키는 게 직접적 가해와 간접적 가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적 가해는 기계적인 외상, 국부적인 알레르기, 반응 병원균의 이제 2차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 개벼룩, 고양이 벼룩, 그 다음에 빈대, 종진드기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인체 내 기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저증,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또 드리게 될 거고요. 모낭충증, 이게 여드름하고 막 헷갈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비염 및 천식, 그 다음에 결막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도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 깔따구, 바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먼지 진드기는 침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주입하게 되는 정갈, 거미, 벌, 동라방, 진해 등은 독성 물질을 사람의 또는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기계적 전파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건데, 지파리, 바퀴 등인데 얘네들은 물거나 뭐 쏘거나 하지 않는데 다리에 묻혀서 병균을 다리에 묻혀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계적인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본인은 지나다니기만 한 거지만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지저분한 곳에서 사람의 음식에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생물학적 전파로는 4개종에 의한 병원체 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생충의 중간 숙주로서는 벼룩, 물벼룩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충, 축소조충, 외소조충,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테이프웜, 예전에는 촌충이라고 불렀던 게 이제 조충이 되겠는데요. 이 촌충을 운반하는, 조충을 운반하는 애들을 이제 벼룩이 중간 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저기 그 약수터 같은 데서 물을 이제 막 먹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벼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물벼룩이나 벼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벼룩이 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메디나충이라든가 광절 열두조충, 광동 주열선충 이런 애들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간 숙주로서 작용하면. 불쾌곤충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깔따구, 진대물, 빈대, 머리밑, 노린재, 보기만 해도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그래서 그 불쾌한 곤충 뭐 이런 애들도
사람한테 해를 준다고 생각돼서 사람 입장에서의 이제 해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외상은 국부적 알레르기 반응병으로 2차 감염그래서 모기, 개벼룩, 고양이 벼룩, 빈대, 좀진드기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죠. 그래서 모기 같은 경우에 얼굴 다 이렇게 물어뜯긴 모습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모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자기 팔을 집어넣어서 직접 흡혈을 시켜서 2세대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계적인 외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병균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인체내 기생 그래서 승저증 그래서 마이아시스 그랬는데 이렇게 무릎이나 팔 관절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구더기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파리의 유충이 사람 체내에 기생하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낭충증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옴진드기에는 옴이 걸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옮게 되는데 가려워서 긁게 되고 또 그것이 같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파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군생활 때 제 후임이었던 한 친구가 옴진드기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무반에 있는 그 모든 이불 같은 거 다 소독하고 담요 같은 거 다 소독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여러 사람이 거치게 돼서 괴롭죠. 휴가 갔다 오면서 이제 나쁜 행동을 해서 이제 옮겼던 사례인데 성관계를 통해서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그런 근데 이제 굉장히 가렵고 괴롭고 힘듭니다. 약도 좀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옴진드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기에 이렇게 감염돼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손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실질적으로 조직 속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먹는 약과 그 다음에 피부에 직접 바르는 약을 병행해서 치료하고 치료 기간도 꽤 길게 잡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비염, 천식, 결막 알레르기 그 다음에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애들인데 진먼지 진드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깔따구 바퀴벌레 이렇게 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태국의 한 시장에서 바퀴벌레를 소금에 절여서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종도 틀리고요. 이런 애들이 직접 식용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가 어느 이제 지역에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그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침구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세대학교에 그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 그 용태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퇴임하시고 현재는 지금 또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민 가셔서 거의 거기서 살면서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연구실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고 저도 이거 작업할 때 부산 지역의 각 그 여러 가정에 청소기 있죠. 청소기 진공 청소기 쭉 하면은 뒤에 이게 저기 종이봉투에 남겨져 있는 그 쓰레기가 싹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걷어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실제로 여러 가정 걸 모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거에서 부산 지역에도 이렇게 청소기에 나온 거기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집들이 발견된 걸 확인했고 전국적으로 조사가 평균 1,300마리가 살고 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독성 물질의 주입 그래서 전갈, 거미, 벌, 동라방, 진해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해봤을 리니지 게임에 나오는 이 거대 독거미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독거미를 상징하는 걸로 이 게임의 캐릭터로 이제 활용된 거죠. 그래서 독성 물질을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말벌도 이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독은 독거미의 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게 쓰면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미에게 쏘이면 바람독이 된다라고 한 칠레의 아주 옛날 속담이죠. 벌써 20년 전에 훨씬 전에 나온 동아일보의 기사였는데 이 독거미의 독이 제2의 비아그라로 남성의 발기부전을 해결하는 이런 해결하는 동시에 생식 능력은 없어서 피임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거미 독이 보통 이제 이런 생물 독은 대량으로 쓰면 죽지만 소량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거나 거기에 일부 물질을 쓰면 이렇게 또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마약 대신에 거미독을 써서 이제 이렇게 맹독을 가진 거미를 몰래 키워서 조금만 이렇게 써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물에 희석시킨 뒤에 주사기로 주입해서 이제 마약 대신 썼던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화로 알려져 있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피임약으로 활용했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가에 이제 병원체의 매개 역할로 기계적 전파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매개체 몸에 묻어서 배설물로 섞어서 기계적인 전파를 하는 지파리, 바퀴, 응애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생물학적 전파는 매개종 벡터 스피시즈에 의한 아주 그 생물학적 전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 수명, 인체 흡혈 빈도, 개체군 밀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 매개체 몸에서 병원체가 증식 발육하는 종류에서 다시 5개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증식형 전파, 발육형 전파, 발육 증식형, 배설형, 그 다음에 경란형 전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병원체가 발육하거나 성장하는 거 아니지만 개체 수가 늘어나서 전파되는 형식, 그 다음에 병원체 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병원체가 발육하면서 감염력 유출이 자라나는 유형의 전파 형식을 얘기를 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한번 쓱 읽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생충의 중간 숙주 얘기를 드렸는데 조충 그래서 이제 촌충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이런 애들이 이제 되겠는데 보게 되면 생활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먹어서 이제 나중에 이 안에서 부화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기생충이 되는 건데 이 기생충이 이제 알에서 그 다음에 엠브리오니티 돼 그래서 배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미라시디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스포로시스트, 레디아 그 다음에 썰카리아 해가지고 썰카리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메타썰카리아가 되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보통은 물고기 꼬리 지드느럼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등류 있죠. 요 고등류에 들어가 있다가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생으로 먹으면 걸릴 수 있겠죠. 만약에 푹 익혀보면 그릴 없는데 그래서 생으로 먹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서 그때 중간에 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걸 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크루타세안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크루타세안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벼룩이 이제 크루타세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흡충 같은 경우에 사람의 폐에서 살고 있는 흡충류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생활사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축소조충, 개조충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복잡한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은 자세히 안 하겠지만 개통학에서는 이거 설명 다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주열 선충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면서도 꼭 어떻게 보면 음식
국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양을 가졌고, 메디나충, 그 다음에 광절 12조충 그랬는데, 이 광절 12조충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 자체가 제 지도 교수님이 찍은 사진이세요. 강화도에서 여중생, 중학교 2학년짜리 여중생이 계속 말라가고 아프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결핵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결핵 증세는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증세를 딱 보시더니 이거 기생충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알벤다졸이라고 하는 기생충 약을 먹이고 나니까 이 여학생 몸에서 이 광절 12조충이 항문을 통해서 똥과 함께 변과 함께 다 이렇게 배출이 된 거죠. 걔네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이렇게 엮어서 보니 12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표본 하나가 만들어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생활사를 갖고 있다 보니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희귀한 케이스인데,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긴 촌충류. 그래서 1차 중간숙주가 물벼룩이고 2차 중간숙주가 개구리, 뱀인데 그 뱀이나 개구리를 생식 살아있는 채로 이제 바로 굽지 않고 먹는 경우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벼룩을 우리가 이렇게 약소물 같은 거 먹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뱀이나 이제 그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우리 항온동물이 아니고 냉혈동물이죠. 걔네들 몸속에서 살던 그 애들인데 따뜻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성체가 되지 못하고 피하 지방을 계속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의 일부분이 막 오른쪽이 가렵다, 왼쪽이 가렵다 해서 피하 지방을 기어다니니까 근질근질하겠죠. 그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은 굉장히 괴로운데 전신 마취를 시키고 맨 마지막 가려웠던데 두세 군데를 째서 여기서 꺼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스팔가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희귀한 병이 되겠죠. 이 스팔가눔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팔가눔증은 이와 같이 전신 마취시키고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복잡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유구각구충 있는데 생략 갖고 넘어가겠고, 뭐 기생충 관련 유머 동영상들은 제게됨이 없을 텐데 보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라고 써놨는데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안에 사는 기생충은 우리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오죽하면 옆에 사는 충치병균들이 주인한테 제발 양치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고, 위에 사는 기생충은 24시간 바닥에 술이 고여 있어서 좀 줄어들만 하면 또 들어오고 주인이 굉장히 술만 먹는 사람인가 봐요. 대장에 사는 기생충은 우리 저 주인이 왜 변비 환자냐 계속 전신 압박에 따라서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직장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데 직장에 사는 기생충은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휴지를 본 적이 없다. 직장생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기생충 관련 유머가 있어서 되게 심심한 굉장히 이거 재미없는 이 시간에 웃자고 한 마디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모기는 이제 아까 파리목에 속하고 모기과에 속하는데 에노펠레스 얼룩날개 모기 속과 큘렉스에 속하는 진모기, 에이데스 순모기, 만소니아 늪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기는 흡혈하고 나면 흡혈을 할 때 언제 교미를 끝내고 나서 산란을 마친 암컷이 이제 흡혈을 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으면 한 번 흡혈하면 알 생산을 위해 충분한 피를 이제 빨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성분을 파악해서 싹 날아가는데 한 15m, 20m 밖에 있던 모기가 사람의 체취를 감지하고 직선으로 쫙 날아옵니다.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10m, 15m 가까이 와지면 호흡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이제 감지하면서 이제 더 빨리 날르죠. 대기 중에 탄산가스 비율이 0.03% 정도 되는데 사람이 호흡하는 지역은 4,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올라간 모기가 달려들겠죠. 모기 채집하려면 드라이아이스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모기가 쫙 많아집니다. 실제로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1, 2m 되면 시각적으로 감별하고 1m 이내부터는 체온과 체습으로 어떤 사람을 물을까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온도가 살짝 높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
애기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모기는 말라리아, 사상충, 개심장 사상충, 그다음에 댕기열, 황열, 뇌염 이런 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을 옮겨요.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백신이 없죠. 근데 치료제만 발견해도 노벨상 받습니다. 개똥수구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해서 실제로 노벨상 받은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사상충증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고, 댕기열은 한국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조금 더 온난화되면 댕기열이 한국에 상륙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내용들이고, 황열은 일부 이미 좀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뇌염은 자주 일어나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빨간 진모기가 옮겼는데, 얘네들도 백신이 없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큘렉스 피피엔스가 있는 살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좀 촉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도 빨간 진모기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기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알로부터 시작해서 라바를 거쳐서 어덜트로 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에노필레스, 에이디스, 큘렉스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라바 형태, 퓨파 형태, 어덜트 형태인데, 앉았을 때 모양이 얘네들은 납작한 반면 말라리아 옮기는 에노필레스 시넨시스에 속하는 에노필레스 중국 얼룩말레 모기 같은 경우는 꼬리를 이렇게 꼬리 쪽을 딱 들고 앉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앉았을 때 모양만 봐도 우리는 이게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필레스 갬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사빌리얼 말라리아를 옮기는 우리나라 모기와 달리 열대열 말라리아를 옮기는데, 열대열 말라리아는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에이디스 이집타에는 황열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 흰줄 순모기인데, 흰줄 순모기가 아니라 흰줄 에이디스 알버픽투스가 한국 모기고, 에이디스 이집타에는 이집트 순모기가 되죠. 얘네들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댕기열 전파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소니아 유니포미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개 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날벌레 퇴치기 이런 거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블랙홀 같은 애들 통해서 모기들 막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분무, 연막, 약품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머리니와 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게 되면 2명씩 아니면 3명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니와 몸님은 아종이란 걸 우리는 바로 알아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종이지만 머리나 몸에 서식하고 있는 몸니와 머리니가 되겠고요. 음부이 사면발이라고 하는 거죠. 얘도 성관계라든가 이걸 통해서 옮겨질 수 있는 음부이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 질병은 발젠티푸스, 참호열, 죄기열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종류에는 채채파리, 먹파리, 모래파리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면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소미아시스가 있는데, 트리파노조마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으면 수면병에 걸리죠. 계속 졸립고 자고 이런 병에 걸리는 그런 애들이 파리가 옮기는 거고, 진드기는 참진드기, 물렁진드기, 철진드기가 있는데, 보통 사이즈가 좀 큰 이렇게 털진드기류는 찌찌가무시 같은 애들을 옮기는데, 주로 이제 설치류인 등줄지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등줄지에 귓바퀴 있는데 얘네들이 알을 이제 유충이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사람에게 옮겨붙을 수 있도록 자라게 되고, 참진드기 같은 경우 굉장히 작죠. 그래서 라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 체계가 있는데, 전국에
6개 기관이 이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충청 상권센터가 충청 상권센터장이 제가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발병할 위험들이 처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점점 이제 북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자료지만 털진드기 분포 지역이 이렇게 9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강원도 지역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쯔쯔가무시 환자가 1년에 지금 10,000명 정도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런 감시망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막 뜨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흰줄수 모기가 원래 우리나라 고유종이라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 흰줄수 모기 국내 처음 발견 그랬죠.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라고 그래놓고서, 그래서 국내 첫 발견이 아니라 흰줄수 모기는 원래 있었다. 그래서 모기 원래 있던 모기인데 이렇게 오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 기사를 이렇게 된 거죠. 이 수모기는 우리나라에 없다. 흰줄 수모기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건데 아직 지카가 옮겨진 적은 없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당시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저도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협의체 거점에서 협의체에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6년도에 21년도까지 추진 전략 만들어서 감염병 위기 대응 추진 전략을 만들었었고, 7개 부처가 참여해서 범부처 감염병 R&D를 만들어서 감시 예측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제들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서베일런스 감시망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이 과제를 포함해서 작업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아까 했던 이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과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별표로 해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좀만 따뜻해져도,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명 자원으로서의 가치로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곤충에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인제대학교 있을 때 이런 센터들을 만들었고, 17년도에 16개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 감시망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번만 하더라도 충남 지역만 하더라도 모기 감시, 진드기, 참진드기, 털진드기 하는데, 아까 털진드기 쥐를 이렇게 등줄기를 잡아서 세크리파이스 한 다음에 매달아 놓으면 귀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채집해서 숫자도 세고 감염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이와 같이 해서 채집해서 전체 동정 이름 밝혀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7년도에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곤충,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책자에서 산업곤충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넣어놨는데, 요 파트를 이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곤충의 정의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는 천적,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 약용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국열차에 나오는 장면이죠.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이 원료가 바퀴벌레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영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통 판매되는 곤충들을 이렇게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뭐 등등 해가지고 학습 애완곤충까지 해서 표현되어 있고, 사료용곤충, 그 밖에 용도곤충 그랬는데, 학습용 애완곤충에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문화곤충이란 말로 나비를 이야기하면서 나비를 문화곤충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기도 했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평군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문화곤충은 나비에 속합니다. 이런 산업곤충의 활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테고리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누에고치가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양잠 산업의 과정에 들어가는 곤충이 되겠죠.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서 성장해서 오령 누에를 거쳐서 가지뽕 치기, 큰 누에 1단 가지뽕을 치기, 그 다음에 누에고치로 해서 노에고치로 해서 맨 마지막에 수확까지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치 속의 번데기는 누에가 토해낸 실, 그래서 정상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변형 누에를 통해서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그 하나의 공장으로 활용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에고치가 실을 만드는 이 과정은 마치 그 거미가 거미줄 만들 때랑 똑같은 그 아주 그 유전자 생산을 단백질 생산을 굉장히 이렇게 펌핑하는 촉진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 유전자를 대량 생산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으로 사용돼서 이제 쓰고 있어서 이제 보시다시피 곤충 꼬치구이라든가 뭐 곤충 패티버거 이런 것좀 해서 뭐 요즘에 바도 만들고 있죠. 건강바도 만들고 있어서 곤충 식품 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육,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식용곤충으로 하게 되면 식물성 고기, 배양육 이거보다도 기존 소고기의 대체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항생제 개발 보급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곤충이 이렇게 미개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곤충 자원을 생물 신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연물 의약품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3,500억 원 이상 의약품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식용곤충, 약용곤충 뭐 등등 해서 미래산업곤충에서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해서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의 영역에 융복합, 농업, 비농업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FAO 국제 식량기구죠. 여기서 곤충은 유력한 미래 식품이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충 종류가 많은데 이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또 유용곤충 활용 분야에 강장제, 영양제, 발암제 등등 해독제, 뭐 흥분제, 진통제, 진정제 이렇게 많은 곤충들이 이렇게 유용으로 쓸 수 있는데, 식용곤충 같은 경우에는 몇 종이 있느냐 그러면 17년만 해도 7종 그랬고 23년 이후에는 이렇게 10종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특히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그래도 좀 공급할 수 있는 현재 식용곤충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 이 10종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식용 재료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정적, 전례적 식용근료, 한시적 인정,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시적, 나머지 다 한시적 돼서 23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10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농진청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국문으로 이제 해석한 책이 있고,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 식용곤충 숫자 막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와게닌 그 와게닝겐 여기에서 있는 그 학자 한 분께서 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 17년도에 전체적인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나열해서 목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분은 이분이죠. 용계마 이분인데 이분 실제로 뭐 미스터로 적어놨죠. 박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이거 자체가 국제 스탠다드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와게닝겐 하면은 이제 식용곤충의 메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에디블 인섹트 스피시즈를 국가별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빼고서 이렇게 아시아까지 여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높은 밀도를 보여주고, 남미 지역 가기 전에 여기 그 남아메리카 말고
요 북아메리카의 남쪽 지역 여기에서도 많이 먹는 걸 이렇게 식용곤충 종류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게 2010년도죠. 곤충산업학 국제 심포지움에서 국내 식용곤충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평군에서 이렇게 식용곤충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열 정도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04년도부터 식이학 소재 연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었고 최근에 이런 걸 감염 모델 연구하기 위해서 아까 갈색 거저리를 유전체 해독을 했는데 유전체 해독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산대학교 퇴임하신 이봉률 교수님과 전남대학교 한현수 교수님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응용기술 개발해서 이 테네브리오 몰리터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감염 진단 키트, 아까 감염 진단 키트를 아까 우리는 그 협가 가문에 속하는 투국에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테네브리오 몰리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을 그 이봉률 교수님께서 만들었죠. 저희는 그 교수님의 생물 모델인 테네브리오를 그 이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네브리오의 오믹스 데이터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단백질, 유전체, 유전자, 그다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해서 모델화 시켜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체 지도를 약 10년 전에 제가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현재 이 서버는 고장이 나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다른 수로 옮겨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조용훈 교수님이라고 현재 우리 이 그 10개 공유대학 전체 센터장님이시죠. 연구를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고 관련해서 그 현재 그 유용한 유전자들을 스크리닝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식용곤충 테네브리오 몰리터를 이것도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벌써 한 8년 지난 것 같습니다. 양식 사료로 쓰는데 어분을 대체하는,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데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랬냐면 어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기후 변화되면서 우리 엔초비라고 그러죠. 어분으로 주로 쓰는 거는 전부 다 그 엔초비, 우리 뭐라 그러죠? 그 멸치라고 하는 게 엔초비죠. 그걸 주로 어분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단가를 맞추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거를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곤충사육 관련 최고 전문가인 농촌진흥청의 김남정 지금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을 모시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연구개발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선 양식에서 고품질 사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이미 다 굳어진 거죠. 배합 사료로 이제 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어분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대체 물질이 필요한데 어분 대체 물질로 대두박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곤충성, 동물성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충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물질로 굉장히 좋은 이런 그 대체 물질로서의 요건이 있는데 이걸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갈색 거저리와 흰점박이 꽃무지가 그나마 좀 대체 물질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목표 자체는 수입 사료의 원료 물질과 가격을 요 갭을 채우는 게 이제 목표가 됐는데 실제로 분말가루가 중국산은 이렇게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한국산은 내리고 싶었고요. 어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거 언젠가 만나지 않겠냐. 그래서 24년도 되면은 비슷할 거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만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단가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화 장비들 막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하는 거, 인증차에서 자동 분리하는 기계 만들고, 그다음에 배설물 자동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해서 이제 여러 장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작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일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격이 어분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 절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3단계까지 세 갈래로 나누는 최종화 기획까지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관련한 연구 정보들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NTIS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저희가 그 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통계 자료나 뭘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활용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산업 곤충의 어떤 기초와 변천사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그냥 유용물질을 만드는 거, 상품화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그렇다 보니까 잠사와 양봉, 그 다음에 보조자원으로만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 곤충의 기초였는데, 이거의 가치 체계가 식용 및 약용으로 바꿔지면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용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있는 가치를 점점 높여가다 보니까 이런 가치를 점점 높이는데, 아까 CO2 덜 배출하는 거에 의한 자연환경에 기여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유효물질에 대한 잠재적 상품 가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수익이 나게 되겠죠. 그 가치를 다 따져서 곤충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 자원으로서의